안녕하세요. 지식의 완찬을 도와다입니다. 오늘은 피플라이프의 이사이자 기업 경영 컨설팅 전문가로 업계에서 정말 일 잘하시기로 유명하신 분이죠. 김송수 이사님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세 절세 및 세무 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김 이사님 성격도 아주 털털하시고 열정과 카리스마가 넘치신다고 하던데요. 그만큼 자료에도 실무적인 통찰력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번 시간 목표는요. 그냥 정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자료 속 지침들을 통해서 실제 기업 운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인세 절세 핵심 전략, 또 놓치기 쉬운 위험관리 방안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들으시면서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만한 그런 실질적인 통찰을 얻어가시도록 저희가 한번 잘 풀어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법인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데 있어서 그 조세특례 제한법, 줄여서 조특법이라고 하죠. 이게 아주 강력한 도구라고 들었어요. 이 법이 정확히 뭔가요? 왜 중요한 겁니까? 네, 그 조특법은요, 쉽게 말하면 국가가 어떤 정책 목표,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산업 투자를 좀 늘린다던가 아니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거나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들한테 세금 혜택을 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 공제나 어떤 소득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을 면제해주는 세액 감면 같은 구체적인 혜택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법인세 부담을 좀 실질적으로 줄이려면 이 조특법을 잘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죠. 그러니까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일종의 당근 같은 거군요. 잘 쓰면 기업 성장에 정말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 이 조특법 혜택 중에서 첫 번째 핵심으로 꼽히는 게 연구인력개발비, R&D 세액공제라고 하던데요. 이 부분 정말 흥미로운데요. 어떤 비용이 R&D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R&D 세액 공제는 조특법 제10조에 근거하는데요. 취지는 기업들이 기술 개발하고 혁신하는 걸 지원해서 경쟁력을 키우도록 돕는다는 거죠. 핵심은요, 일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기업 부서 연구소나 아니면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공식 인정을 받아야 해요. 이게 첫 단계입니다. 인정부터 받아야 하는군요. 네, 그렇죠. 인정을 받은 다음에 그 연구소나 부서에서 실제 연구활동에 쓴 비용들, 예를 들면 전담 연구원들 인건비, 연구에 직접 쓴 재료비, 아니면 외부 업체에 연구 용역을 맡겼다면 그 비용 같은 것들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비용들을 그냥 일반 관리비나 다른 부서 비용이랑 섞어서 쓰면 안 되고 명확하게 딱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연구소 인정이 필수고 비용 구분 관리가 핵심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인정도 받고 비용도 잘 구분했어요. 그럼 실제로 공제를 받으려면 뭘 또 해야 하나요? 서류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돈 썼다는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체계적인 증빙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구개발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요, 연구 노트를 꼼꼼하게 쓴다거나 연구 계획서를 상세하게 만들고 또 관련 비용 지출 증빙들, 영수증이나 계약서 같은 것들을 다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둬야 합니다. 연구 노트까지요? 와. 네, 그래서 이걸 매년 법인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 신청서랑 같이 내야지만 비로소 공제가 가능해지는 거죠. 평소에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건 정말 평소에 꾸준히 챙겨야 하는 거네요. 세금 신고 기간에 몰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자, 그럼 조특법상 두 번째 주요 혜택으로 넘어가 보죠. 고용증대 세액공제.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기업이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조특법 제29조의 7에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이름 그대로입니다. 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직전 사업연도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 그 늘어난 인원수만큼 계상해서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그 유흥주점업 같은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은 이 혜택을 못 받아요. 제외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고용이 늘면 바로 세금 혜택으로 이어진다니 이건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솔깃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이것도 특별히 주의해야 할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기업들이 가장 흔하게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조건?
그리고 사실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바로 고용 유지 의무입니다. 고용 유지요? 네, 세액공제를 받고 나서 최소 2년 동안은 그 늘어난 고용 인원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만약에 이 2년 안에 사람이 줄어들면 받았던 공제액의 일부나 심지어 전부를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2년이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세금 좀 아끼려고 단기적으로 사람 뽑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사업 계획하고 잘 연계해서 인력 충원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흔한 실수가 이 유지 의무를 깜빡하거나 아니면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을 좀 잘못하는 경우들이죠. 절차 자체는 매년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히 계산해서 법인세 신고할 때 관련 서류랑 공제 신청서를 같이 내면 됩니다. 2년 유지 의무. 이게 그냥 일시적인 고용이 아니라 정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고용을 장려하려는 취지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많은 기업들이 참 어려워하는 가지급금이랑 접대비 문제입니다. 왜 이 두 항목이 세무관리에서 유독 까다롭고 또 위험 부담이 크다고 하는 걸까요? 가지급금하고 접대비는요, 본질적으로 보면 회사 돈이 밖으로 나가는 건데 그 목적이나 성격이 좀 애매모호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업무 관련성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지급금 같은 경우는 사실 대표이사 개인이 그냥 가져다 쓴 돈일 수도 있고 접대비는 또 너무 과도하게 지출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세무당국에서는 이 두 항목을 아주 유심히 봅니다. 회사 돈과 개인 돈의 경계를 좀 명확히 하고 관련 법규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이게 단순 실수가 아니라 혹시 탈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받기 쉽고 그 결과는 예상치 못한 가산세 폭탄이나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죠. 재정적으로 타격이 큽니다. 그 업무 관련성이 모호해질 수 있고 또 오용될 가능성 때문에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먼저 가지급금부터 좀 더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뭔가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관리 못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건가요? 가지급금이라는 게 회계 용어로는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정당한 사유나 증빙 없이 대표이사나 그 가족 같은 특수관계인한테 회사 돈이 나간 걸 말해요. 업무랑 상관없이요. 이게 왜 신박하냐면요. 세법상 불이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는 인정이자 문제인데요. 인정이자요? 네. 회사가 특수관계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제대로 안 받으면 세법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2에 따라서 마치 법에서 정한 이자율, 당좌대출 이자율만큼 이자를 받은 것처럼 간주를 해요. 그래서 그 금액을 법인의 소득, 즉 입금으로 봐서 법인세를 더 내게 합니다. 실제로는 이자 받은 적 없는데도 세금을 내는 거죠. 돈도 안 받았는데 세금을 낸다고요? 네, 그렇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둘째는 만약에 회사가 은행 같은 데서 돈을 빌린 게 있다면, 즉 차입금이 있다면 지급 이자 선금 불산입이라는 문제가 생겨요. 이건 법인세법 제28조 때문인데 회사가 내는 이자 비용 중에서 전체 자산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아예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비용 인정이 안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자를 실제로 냈는데도 세법상으로는 비용 처리가 안 되니까 결국 법인세 부담이 또 늘어나는 거죠. 이건 마치 회사 돈이 사업과 무관하게 밖으로 빠져나간 것 때문에 회사가 정당하게 낸 이자 비용까지 인정 못 받게 되는 좀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이게 어쩌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인정이자 있잖아요.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걸로 치는 그 이자. 그게 결국은 그 돈을 가져다 쓴 것으로 보는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가 됩니다. 대표이사 소득으로요? 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서 대표이사의 상여, 즉 보너스로 봐버려요. 그럼 대표이사는 갑자기 없던 소득이 생긴 셈이니까 추가로 소득세 내야 하고 또 4대 보험료 부담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가지급금 하나 때문에 법인세 더 내고 이자 비용 인정 못 받고 대표이사 개인 세금까지 늘어나는 거의 삼중고를 겪게 되는 셈이죠. 회사에도 부담, 대표 개인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와, 정말 심각하네요.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거기에 대표이사 상여 처분까지. 야, 이거 그냥 회사 돈 잠시 쓴다고 생각할 문제가 전혀 아니네요.
그럼 이 골치 아픈 가지급금, 이걸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나 아니면 이미 발생해버렸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일까요? 뭐 예방이 최선이겠지만 이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좋은 건 역시 사전 예방이죠. 모든 경비를 지출할 때마다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같은 적격 증빙을 반드시 챙겨서 아예 가지급금이 생길 여지를 안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회사 내부에 명확한 지출 품의 절차를 갖추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이미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이걸 그냥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대표이사가 개인 돈으로 갚거나 아니면 대표이사 급여나 상여 혹은 배당금 같은 걸 통해서 단계적으로 상환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행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중요한 건 이게 문제구나 하고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실행이에요. 가끔 보면 좀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려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좀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네, 예방이 최선이고 만약 발생했다면 전공법으로 꾸준히 해결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접대비로 넘어가 보죠. 접대비는 뭐 사업하려면 어쩔 수 없이 쓴다고도 하는데 관련 규정이나 관리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뭘까요? 네, 접대비는 뭐 사업 관계를 좀 원활하게 하려고 쓰는 돈이니까 필요성은 인정이 되죠. 하지만 이게 또 남용될 소지가 많다 보니까 법인세법에서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관리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손금 한도, 즉 비용으로 인정되는 한도를 지키는 겁니다. 법인세법 제25조를 보면 접대비를 썼다고 해서 그게 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딱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이 한도는 기본 한도라고 해서 일반 기업은 1년에 1,200만 원, 중소기업은 좀 더 많아서 3,600만 원까지 기본으로 인정해 주고요. 여기에다가 회사 매출의 규모에 따라서 추가 한도가 더 붙는 식으로 계산됩니다. 이 한도를 넘어서 쓴 접대비는 아무리 사업 관련성이 명백해도 비용 인정 못 받습니다. 한도가 있군요. 기본 한도에 매출별 추가 한도. 네, 그렇죠. 그리고 둘째,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적격 증빙 수취 의무입니다. 또 증빙이네요. 네, 또 증빙이죠. 법인세법 제25조의 2를 보면요. 건당 3만 원 넘는 접대비를 썼을 때 경조사 관련 비용은 좀 기준이 높아서 20만 원 초과시인데요. 이렇게 일정 금액을 넘는 접대비를 썼다면 반드시 법에서 딱 정해놓은 증빙 서류, 즉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건 법인카드나 직원 개인카드 쓰고 나중에 정산받는 경우 포함입니다. 아니면 현금 영수증,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거,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하나를 꼭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적격증빙이 없다, 그러면 설령 아까 말씀드린 접대비 한도 안에 들어가는 금액이라고 해도 그 지출은 그냥 통째로 비용 인정을 못 받게 돼요. 여기서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죠. 우리 회사는 모든 접대성 경비 지출에 대해서 이 증빙 요건을 100% 다 지키고 있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건 정말 개선이 시급한 부분입니다. 3만 원, 경조금은 20만 원. 그 기준 금액하고 적격 증빙 종류를 명확히 기억해야겠네요. 한도 관리와 증빙 관리, 이 두 가지가 접대비 관리의 핵심이군요. 자, 앞서서 R&D 비용, 가지급금, 접대비 얘기하면서 계속 증빙의 중요성이 강조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반적인 지출 증빙 관리라는 게 왜 세무관리의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는 건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건 바로 법적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법적 의무요? 네, 법인세법 제116조를 보면 법인이 사업과 관련해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같은 법에서 정한 정규 지출 증빙을 받아야 하고 이걸 또 5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모든 기업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회계처리, 세무처리 원칙인 거죠. 모든 세금 계산과 나중에 있을지 모를 세무조사의 검증은 결국 이 증빙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야, 법적 의무사항이라니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 많네요. 만약에 이 증빙 관리를 좀 소홀히 하거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따르게 되나요? 증빙 관리를 제대로 안 했을 때 불이익은 그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직접적인 가산세 부담이에요. 법인세법 76조에 따라서 정규 지출 증빙을 안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 불비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2%요? 네, 예를 들어 증빙 없이 1억 원을 썼다면 그냥 바로 200만 원의 가산세가 나오는 거죠. 둘째는 이게 더 심각할 수 있는데 해당 지출액 자체를 세법상 비용, 즉 손금으로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회사의 이익, 즉 과세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내야 할 법인세 부담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건 다 종합해 보면 증빙 관리를 부실하게 한다는 건 가산세도 내야 하고 법인세도 더 내야 하는 이런 직접적인 동문제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혹시 세무조사라도 받게 되면 불성실하게 신고했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어서 위험관리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요. 단순히 증빙 서류만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출 내역이 왜 우리 회사 사업 목적하고 관련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아까 가지급금 사례처럼 지출 목적이나 내용이 좀 불분명하면 세무당국에서는 이걸 업무랑 상관없는 개인 경비로 보고 문제를 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경비 지출은 그 사용 목적과 사업 관련성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습관,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증빙 수치는 법적 의무고 소홀히 하면 가산세에 비용 불인정이라는 이중 불이익이 따르고 거기에 사업 관련성까지 명확히 해야 한다. 와, 정말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깊이 있게 다룬 것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R&D나 고용증대 세액공제 활용법부터 시작해서 세무상 위험 요소인 가지급금과 접대비의 관리 포인트, 그리고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지출증빙 관리의 중요성까지 쭉 짚어봤는데요. 이 내용들을 실제 업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쭉 나눈 이야기들이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아마 이걸 것 같습니다. 법인세 절세라는 건 무슨 특별한 요령이나 기술을 부려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관련된 법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에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은 결국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좀 더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살펴본 것처럼 R&D 공제 요건을 잘 충족시키고 고용 유지 의무를 지키고 가지급금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또 생겼다면 잘 처리하고 접대비 한도랑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고 모든 지출에 대해 증빙을 확실히 챙기는 이런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그냥 일상적인 업무 프로세스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 즉 체계적인 세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직접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이런 세법 규정들을 챙기고 관리하는 걸 그냥 회계팀이나 특정 담당자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실 이건 회사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또 잠재적인 위험을 없애는 데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영진을 포함해서 조직 전체가 관심을 갖고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운영하시는 회사의 세무 관리 방식은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혹시 좀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한번 차분히 점검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게 담당자 선에서만 처리될 문제가 아니라 정말 회사의 시스템과 문화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좀 더 깊이 고민해 볼 만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주시겠어요?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구체적인 절세 방법이나 위험 관리 방안 같은 걸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세법은 계속 바뀌고 내용도 사실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런 개별 규정을 따라가는 걸 넘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매년 세금 신고 기간이 다가와서야 허둥지둥 대응하는 지금의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이 평상시에 세법 준수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또 합리적인 절세 전략을 고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세무 관리 문화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조직 내부에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걸 넘어서 이걸 어떻게 우리 조직의 문화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보시면 장기적으로 회사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무 관리 문화의 구축이라 와 정말 중요하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과제네요. 지식 습득을 넘어서 조직 차원의 실행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한 고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도 꼭 한번 진지하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